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항의 방문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네, 대주주의 지랄맞은 행동에 항의하고자 가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올 생각이에요. 이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목조목 얘기할 겁니다. 어줍잖은 배당으로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라고 제가 주주 대표해서 개미들 대표해서 갔다 올 예정이에요. 아주 멀리. 그래서 아침에 잠시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거의 반나절을 거기 탐방을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은 우리 증시각도기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질문 수준이 다른 데하고 급이 달라. 질문 수준이 너무 높은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셨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누가 어려워져? 이 금융계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하나 대주주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대주주들이 변할 겁니다. 예, 주주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주들이 직접 얘기하면 변할 거라고 믿는데요. 올 2020년, 2021년은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 즉, 한국의 자본 문화가 내 회사 갖고 니들이 왜 난리야 하는 그 문화에서 이거 공개하면 조심해야 하는구나로 바뀌는 그런 해의 어떤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멀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5일 벌써 이제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 이틀 지나면 11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작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데, 왜냐면 180조가 넘을 것으로 봐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김학규님하고 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대담을 하는데, 만약에 전반적인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180조 이상, 한 190조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조 줄었잖아요. 80조 이익 예상했던 반도체의 영업이익 내년치가 60조로 꺾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지금 보세요. 생각보다 저점이 빨리 올 것 같아. 그러면 안 올릴 수 있을까? 올리지. 그러면 190조 넘죠. 190조가 넘으면 190조가 넘었을 때 한 12배에서 13배 주면 주가가 싸다는 게 확연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년도 상반기 쪽은 올해 1월처럼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그리고 그쪽 밸류 체인을 좀 잘 보자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레슨문 TV에 나가서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상하게 이번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씨의 20조 원 반도체 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엮어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올라왔겠죠? 라이브 방송도 편집돼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표의 날이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날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빠방 하고 터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 터졌어요? 인플레이션이 5% 터졌습니다. 전년 대비 5%. 자, FOMC 연준의 타겟팅 목표는 얼마? 평균 목표 물가제 평균 목표 물가는 얼마? 불러보세요. 자, 빨리. 자, 해보세요. 2%. 이지혜님? 2%. 네. 딩동댕. 자, 오늘 이지혜님께는 제가 사랑하고는 우리 업계 후배, 근데 실력은 저보다 출중한 듯한 보이는 우리 돈깡, 우리 강민우 군의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는 모니터 앞에서 책을 제일 첫 번째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지혜님께 이 책
동강 강민우 군의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는 모니터 앞에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밑에 KM으로 시작하는 이메일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기다 제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에이, 예의가 아니지. 남의 책에 왜 제가 휘적거려.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사인 말고. 네. 자. 근원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 5%를 돌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이 중에서 1990년 이후 출생자들 계시죠? 계시죠? 이후. 자, 1990년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자,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와,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0년 만에 최고치. 장난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물가, 평균 목표 물가 2%에서 월등히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이거 참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저의 예상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좀 꽤나 버틸 것이다. 일시적이다. 곧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럴 것인데, 저의 생각은 뭐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리딩한다? 일종의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재미난 뉴스가 있어요. 중국발 뉴스. 중국 기업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워라밸을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에어컨 제조업체, 우리 옛날에 기업 소개해 주셨죠? 우리 관 씨가 거리전기. 이런 그냥 거리가 아니고요. 네. 경력이에요. 한자를 한국말로 하면 경력 전기가 공고를 했는데요. 설립 30주년을 맞아요. 23일부터 주 2일 휴일제를 전격 도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소주 근무제도를 폐지하고, 대소주가 뭐냐면 우리 옛날 했던 격주간에 격주 토요일은 일하고 격주 토요일은 쉬고 이런 거 폐지하고 그냥 주 5일 근무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월급도 많이 주지만 일을 많이 시킨 데가 어디냐면 바이트댄스예요. 바이트댄스가 996 근무제에서 1075 근무제로 바꾼다라고 바꿨습니다. 이 996 근무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 장난 아니죠? 바이트댄스. 이렇게. 우리나라도 개발자들 옛날 맨날 밤새고 일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 개발자들이, 중흥의 때를 맞아서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그 전에 개발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996 근무제에서 1075, 10시 출근, 7시 퇴근, 주 5일 근무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도 965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965는 9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 예, 이렇게 바뀐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뒤집으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단위당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단위당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전기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중국발 디플레이 요인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2021년이다.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 즉, 2000년부터 2020년까지 WTO 체제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수출했던 디플레이 환경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2021년. 20년 만에 일이 생기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본데요. 고용이 회복이 되면은 연준은 어떻게? 고용이 회복되면 여기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고용이 회복되면 고용이 회복된다는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놀랍도록 나왔어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무려 보통 한 10,000명 줄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근데 지금 7만 1,000명이 줄어서 19만 9,000명. 이거 뭐 구직을 다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어땠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웬열 팬데믹 이후 최저치가 아니고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거는 지우시고요. 1969년 11월 19만 7천 명 이후 최저치랍니다. 자, 69년. 저도 69년에 못 태어났거든요. 야, 이건 미국 역사상 이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올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최저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 다시 바뀔 수 있죠. 한 주만 요상한 지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고용도 일부 회복이 되는 흐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일 채권 시장이 이 발표 나고 이랬어요. 제가 그러죠. 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 있어요.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내일 미국 시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본진이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거의 1.7% 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7% 수준까지 뿅 하고 1.69% 올랐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하고 스르륵 내렸죠. 그래서 전일보다 소폭 내렸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안 내렸고 단기물은 어떻게 될까요? 3개월물, 2년물 네, 금리가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왜요? 이제 눈앞에 보이잖아. 그래서 페드와치라고 하는 페드가 뭘 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쪽에서 이제 금리 전망치를 내거든요. 금리 전망치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9월까지는 이제 90% 중반대로 무조건 금리를 내년 9월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올리고 한 번이 아니고 거의 두 번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페드와치의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 근데 여기에 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연방은행 총재께서는 12월에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즉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현재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연방 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워낙 비둘기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이나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 비둘기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이 화들짝 놀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월 달에 단기 패닉 분위기가 있었어요. 1.7% 중반까지 그 10년물 금리가 피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숨 고르게 하면서 다시 1.3 수준까지도 한번 떨어졌고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4를 다시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저는 내년도에 이게 2%대까지는 뭐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은근히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과연 미국의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의 행동을 빠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만약 실제로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악재로 인식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들이 랠리를 뿜었는데요. 하루 정도 살짝 쉬더니 또다시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AMD 5.2% 상승. 우와. 엔비디아 2.9% 상승. 우와. 네. 어플라이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상승 0.9% 상승, 인텔마저도 1.34%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퀄컴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머스크는 짱이야. 지난번에 그 주가 쭉 빠졌을 때 4% 빠질 때 또 팔았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팔았습니다. 또 팔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귀재라 이거 주식 이 정도로밖에 충격 안 주고 그 많은 주식 2조 원이 넘는 돈을 팔아 제껴? 진짜 이거 신적 존재인데 주식에 대해서는 진짜 예전에 그 페이팔도 그렇게 멋지게 팔더니만 진짜 잘 파네.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저점 매도를 했을까요? 고점 매도를 했을까요?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주식 매도도 잘해? 그러면 이게 고점 매도일까 저점 매도일까? 하나는 아닌 것 같지. 저점 매도는 아닌 것 같죠. 그쵸? 저점 매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놀래서 기가 막히게 이 물량을 어떻게 이 정도밖에 충격을 안 주고 팔지? 다른 사람 같으면 대주주가 이렇게 본인의 물량의 10%를 정리하는 이런 수준? 2조 원 정도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한 2%의 물량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주가 한 10% 날아가야 돼요. 진짜 대단하다. 깜놀했다.
그러나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팔았으면 그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잘 팔았을까 하는 생각도 뒤집어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빅테크 5개 종목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애플이 0.3% 상승, 아마존은 소폭 상승. 아마존이 이제 그 미국의 분석가들에 의하면 2023년이 넘어가면은 월마트를 제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07% 상승했고, 알파벳 0.23% 상승, 메타, 페이스북 1.13%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잠시 중국 관련 뉴스들을 말씀드리면 블랙록이 중국의 규제가 정점이 지났다면서 중국 주식을 매수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증권사가 아니고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씨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블랙록의 창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블랙스톤에서 빠져나가는 회사인데 뭐 처음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블랙스톤보다 더 커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JP 모간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 들어간 애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아니야. 유대인 애들이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역사 우리 홍익회 선생님이 많이 하셨고 우리도 얼핏 얘기했고 이제 다른 채널에 유대인의 역사들이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시리즈 편성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1492년인가요? 그 아람브라 칙령에 의해서 스페인 제국에서부터 쫓겨나잖아요. 이사벨과 페르난드 2세가 결합해가지고 그 스페인 그를 완전 통일왕국을 만들자는 천주교회에서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독일 책방에서 말씀드렸던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막판에 무자비하게 그 군대들이 평화롭게 사는 이슬람주의자들을 작살을 내는 모습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 칙령이 뭐예요? 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라. 단 금과 현금과 돈과 재물은 다 놔두고 가라. 가축만 들고 왔다 그러죠. 식기 몇 개 하고 가축만 들고 떠났다고 하죠. 그다음 보석은 숨겨서 나왔을 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그 호련단신으로 쫓겨나서 자리 잡은 데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강력한 국가 됐고 거기에서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생겼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거래소 중에 하나가 암스테르담 거래소. 네덜란드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네덜란드 국왕이 하나 넘어가면서 같이 유대인들이 또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는 거기서도 동인도 회사를 세웠고요. 그렇게 됐죠.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들었고 네덜란드에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뉴욕은 누가 만들었어요? 월가는? 뉴욕과 월가의 설계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돈 냄새 맡는 데는 뭐 타짜들의 타짜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들이 JP 모건, 블랙록 이런 애들이 지금 넘어가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국 애들은 중국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쓱 넘어가 있어. 재밌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재밌습니다. 이 경제로 세계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둔화되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연을 6.7%나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연율 2.1%.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연환산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율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수주도 좀 둔화가 되어졌는데요. 10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그 모두에서 인사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 강세가 매우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96.85를 기록하고 유로달러는 1.12, 엔화는 115.4다. 자, 지난 주 초만 해도 114였어요. 지난 주말에 114점 초반이었어요. 115.44예요. 지금 1.5% 약세됐습니다. 엔화. 자, 그러면 원화는 지난주에도 1,190원이었죠. 지금도 1,188원 77전. 원화는 강세입니다. 물론 오늘 한국 원화 시장을 한번 개장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안화도 소폭 약세입니다. 6.3956. 네, 보시면 이거는
달러 강세로 쓰고 읽기는 뭐로 읽어야 돼? 유로 약세로 읽어야 됩니다. 유로 약세. 그게 맞는데요. 독일이 지난 7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45,326명으로 나타나면서 전주 32,048명보다 월등히 늘었습니다. 13,000명이 더 느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작센주, 바이에른주에서는 술집, 클럽 등의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마켓 모두 취소하는 그런 부분 봉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지수인 11월 기업 환경지수 LFO 기업 환경지수가 96.5로 전월 97.7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유로 쪽이 완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팬데믹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 벌어지니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원화는 다행히 달러 강세 대비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엔화에 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엔원 한번 따져보세요. 엔원을 계속 원화의 강세 약세 여부는 어떻게 엔화하고 한번 따져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엔원이 어떻게 돼요? 115.44, 1188.77. 오, 103점대 얼마 블라블라 아니에요? 이 정도면? 103에서 104 정도 사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계산을 해보자. 아마 지금쯤 되면 오사카 정도 되면 한국 커피 값보다 분명히 일본 커피 값이 쌀 겁니다. 한국 커피 값 내는 돈으로 일본에 가면 옆에 강이 보이는 그 바다인가 뭐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이 보이는 찻집에서 느긋하게 차를 한 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